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휴가로 지난주부터 시사야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걸까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일일 평균 38,809명, 전주 대비해서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확진자 숫자가 4만 7천여만까지 치솟으면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요즘엔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격리 의무를 비롯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된 데다가 여름철에 이동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겠죠. 정부는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세가 일상 회복을 되돌릴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 2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대형 병원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전면 해제가 되고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된 여름 휴가 기간이 감염병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지난 동절기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감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일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맞물려서 위중증 환자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역의 책임을 오롯이 개개인에게만 맡겨도 되는 건지 방역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몇 번 출연을 하신 걸 제가 구경만 했는데 네. 이제 완전히 시사야 식구로 합류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루 동안에 있었던 뉴스 잘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이나 꼼꼼하신 것 같던데. 또 오랜만에 해서 긴장이 돼서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 진짜 많이 왔었는데 여야가 수해복구 활동에
걷고 나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연일 수해가 큰 현장을 찾아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아침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500여 명과 함께 충북 청주로 향했는데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한 후 청주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북 예천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던 김기현 대표는 내일 전북 익산으로 가서 다시 한번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함께 충남 부여를 찾아서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박정, 박병석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해 속에 국외로 출장을 떠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에서 이들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요. 이들은 일정을 당겨서 내일 새벽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수요일 오전 수해 방지와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8월 중에 관련 입법을 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입법 관련해서도 이견차가 좀 있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발점만 같다면 합의점 이루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야의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은 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TF를 가동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국무총리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관계부처 TF 가동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부처들이 함께 TF를 운영을 해서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지난 15일 극한 호우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비롯해서 충북 괴산댐에선 43년 만에 물이 댐 밖으로 넘치는 원류 현상까지 최근 발생을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번 집중호우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으로 보고 이전까지의 방식으로는 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어렵다. 또 재난 대응 방식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상 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제방 쌓을 때는 제일 물높이 높았던 거에서 몇 네. 미터 더 해가지고 제방을 쌓았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잘 움직여져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외면하고 있나라면서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을 반복할까 두려워서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라거나 환경부한테는 물 관리 잘하라라고 하는 등 참사가 발생했을 때 관계부처 공무원인들이나 기관장들을 질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만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재난 컨트롤 타워인 걸 망각한 것 같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잠깐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관계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 말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충북경찰청을 비롯해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죠. 행복청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관계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총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은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던 국무조정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진행된 것인데요. 우선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사고 당시 도로 통제나 상급 기관에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행복청은 미호강 임시뚝을 법적 기준보다 낮게 축조를 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담 수사본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또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조금 혼선이 좀 빚어질 수 있겠죠.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검찰이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이미 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무려 138명 규모의 메머드급 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이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수사본부 책임자였던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다시 본격화해보기도 전에 국무조정실이 허위보고 정황이 있는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경찰이 졸지에 수사의 주체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 다급해진 충북경찰청 측에서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항변에 나섰는데요. 크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검찰이 대대적인 오늘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아예 이제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시 유사 신고가 빗발쳐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경찰의 허위 보고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수사는 앞으로 검경이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날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초기에는. 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도 그렇잖아요. 그 1지하차도에 출동했다. 네. 근데 이쪽에서는 허위 보고를 했다. 우린 블랙박스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사의 책임을 지금 경찰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인데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한 경찰관이 총대는 늘 경찰이 맨다. 경찰이 동네 북인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참사가 112 신고 출동과 관련한 문제로 시작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참사 현장에 물론 제때 도착하지 못한 거는 사과를 했는데요. 네. 다만 참사 당일 그 침수 현장 여러 곳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충분히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다소 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통제 등에 있어서 지자체 업무와 경찰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장의 경찰들이 혼선을 좀 빚어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27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미흡하기는 했지만 네. 노력을 했다. 네, 당일에 워낙 수해 곳곳에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네. 출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은 빚어졌지만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이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가지도 않아놓고 네, 그렇죠. 갔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예, 허위 보고를 한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을 수사해야겠다 이런 건데 사실 검찰 경찰이 등장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실망의 그 수위가 높은데 더 실망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 고시를 만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내린 지시인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하게 마련하라라고 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과 지자체도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도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네. 어디서부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각하고 있는 이슈는 결국은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이 한마디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주문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반응을 했는데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이 돼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요. 학생 인권 보호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초등교사 사건을 계기로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선 교사들과 교육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대립구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 교육 환경을 과거로 역행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여당이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사회에서 교사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학생 인권 조례 얘기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아동 학대범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이 얘기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점이 찍히니까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고 교직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대립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스러운데요. 예. 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 3세 단체인 서울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의 교권이 조금 위협받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미흡했다라면서 인정을 했는데요. 좀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보험의 성격인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방안, 녹음, 전화기 보급, 또 선제적인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어디서부터 이 말이 비롯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언론사 쿠키뉴스에 말한 건데요.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학생 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다라면서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 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들도 역시나 4대 강보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4대 강보의 수해 방지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해체를 시도했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게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이 좌파 정권 5년간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벌써 접어든 만큼 이러한 전 정부 탓이 더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안 하는 걸 안 할 것인가? 네.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잠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임시로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뉴스 계속 이어갈게요. 난데없이 풍수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풍수 전문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다시 무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네. 의혹이 제기돼서 한바탕 떠들썩했었죠. 이 관저 선정 과정에 풍수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공관을 다녀갔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여야가 이 무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천공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천공이 아니라 이 백 교수가 지난해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건데요. 여야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천공 개입을 외치던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앞세웠고요.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와도 과거에 만나서 풍수에 대한 조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마치 부동산을 둘러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중대한 국정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인 풍수지리가의 조언이 반영이 된 것 자체로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떳떳했다면 과거 천공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바로잡지 않았냐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관련한 무속 논란이 비선 실세 논란과도 이어진다고 보고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교수가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다 이런 입장인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했는데요. 네. 풍수를 믿는지 관상을 믿는지 그건 개인의 자유고 또 풍수 보는 사람이나 관상 보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갖다 줘도 그거는 간섭할 바가 아니다. 다만 공적인 판단을 하는데 풍수나 관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풍수를 쉴드 치면서 오염수 문제를 과학으로 받아치는 건 한계가 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당이 사안별로 단편적으로 무조건 반사해버리니 풍수를 인정하면서 과학으로 남을 설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저께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도 풍수학 최고 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냐, 이 말이 정말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것이 맞느냐라고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왜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당에서 하고 있느냐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신 공식 행사를 갔었는데 네. 화두 중에 하나 가짜 뉴스더라고요. 여야 모두 다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된다. 여기엔 동의하는데 방법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의혹 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가짜 뉴스와의 전쟁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당 차원이나 의원 개인이 고소고발한 건이 6건에 이릅니다. 하루에 하나꼴이죠. 일단 오늘부터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전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의혹 당사자였던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다른 국민의힘 3선 의원들도 김어준 씨에 대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든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영훈 민주당 청년 정치인을 국민의힘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의 코인 먹튀 의혹을 제기한 박성준, 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인터넷 매체 기자를 김기현 대표가 검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경우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언론이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금요일에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33살의 피의자 조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라고 말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지난 사건들과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른지, 또 이렇게 분노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 건지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원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금요일입니다. 백조대 낮 2시 정도에 신림역 근처에 있는 길에서 한 남성, 지금 말했던 33살 조모 씨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남성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 남성 중에서 자기 또래 한 30대 정도 된 남성 4명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셨고 한 분은 퇴원을 하셨는데, 또 한 분은 좀 위험한 상황이 이제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안전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2분이 치료받고 어서 하루속히 빨리 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박사님. 그러니까 보통 네네.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근처에 범행을 저지르고 근처 계단에 앉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범죄를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그냥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상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신림동은 굉장히 사람이 많고 특히 낮 2시 정도에는 더더욱 사람이 많을 건데 그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 또 신림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범행 장소로 골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그러면 반드시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힐 수 있음을 각오하고도 범죄를 범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또래의 남성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 범죄를 할 때 범인들은 자기 범죄의 완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러면 남성을 공격했을 때는 그 공격이 저지당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공격을 저지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들로부터 제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범죄를 범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보이는 범죄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고의가 명확한 범죄였고,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에 그러면 보통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 뒷짐지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 그다음 경찰이 왔을 때 순순히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잡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정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잡히는 것도 예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해야만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피의자가 무임승차해가지고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상한 게 되게 많은 게, 사망한 피해자가 칼을 맞고 쓰러졌는데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과하게 범행을 저지른 심리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저희가 사실 기록을 보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사실 저도 우리 앵커와 동일하게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점을 국가에게 꼭 말씀드리고, 네. 지금 나와 있는 현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을 그러니까 앵커도 말했다시피 남들을 불행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 범행의 주 타깃은 자기와 같은 또래였고, 네. 그중 첫 번째 범죄의 희생자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보통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예. 예.
그냥 뭐 불행하게 만들려면 그냥 자상을 입히고 흉기를 들고 자상을 입히고 떠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대한 또래에 대한 분노가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0.1%도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행동이지만 반드시 그 원인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오늘 저녁에 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전의 범죄들은 보통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약자나 네.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4명 다 남성이잖아요. 네네. 네, 건장한 남성.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제압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자신의 삶에 그렇죠. 대한 거를 거기다가 말하자면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단어는 두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불행했다는 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내가 불행하게 됐는지 아니면 또래 집단이 내가 가져가야 될 행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 내가 불행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야 되는데 네.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그 피의자 조모 씨의 행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행,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불행해졌으면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불행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불행하게 만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또래 집단에 대한 복수잖아요. 그럼 그 또래 집단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네. 뭔가 그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동기가 결국 또래 집단으로부터 자기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잘못된 왜곡된 생각 속에서 그 복수심이 어떻게 보면 증폭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밝혀봐야 맞습니다. 되겠다는 취지로 예. 질문드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까 네.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원인을 좀 파헤쳐보고자 하는 취지의 네. 질문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 주변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했던 정유정 사건과 이거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네.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들이 있던데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건이겠지만 네. 외표에 나타나는 것은 또래 집단에 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가 결국 마음속에 멈추어지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사실 정유정이 했는 행동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의 사체도 손괴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모 씨도 그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공격을 하고 그 공격도 중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피해자에게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한 과잉살상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 후의 행동들이 너무 태연한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요. 말로는 이 사람 정유정도 그냥 굉장히 쉽게 자기가 캐리어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 이 예. 사람도 뒷짐지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범죄 후에 이 사람들이 인터뷰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사실 마지막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유정도 기자가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된 답을 하는 것이고 이종우 씨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기자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그들의 생활상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적응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기생하고 있는 모습들. 네. 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이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방금 앵커와 제가 고민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why가 있어야지, 왜라는 게 있어야지 네. 거기에 대한 how, 대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조금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원인 없이 저한테 많은 기자님들이 여쭤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네. 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묻지마 범죄는 국가가 그 원인을 못 찾은 것이고 그 원인을 못 찾았을 때 그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 원인 없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과 3범인데다가 소년부로 14번이나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미 좀 관리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뒤늦은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질문이 국가가 잘못 관리를 했다라는 명제가 성립되려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시점과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정의 실패가 네.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들을 보면 소년일 때 14번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 성인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3번의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보는 마지막 전과 제가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우리도 기록을 모르니까 그 언론에 나오는 마지막이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집행유예 형태의 그 형사처벌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받기로는 벌금 받았고 네. 그러면 2010년에 이 범죄가 그 마지막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일어난 범죄는 2023년 13년이 흘렀잖아요. 예. 13년 후에 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과연 국가의 교정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실패됐는 게 13년 후에 범죄로 나타난다? 이거는 좀 비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범죄는 다른 원인이 개입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때 소년부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전과 3범이 만들어졌을 때 국가가 조금 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개선 교화를 해서 사회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거는 그 당시 시점은 가능해요. 2010년 시점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청소년 시점에서 국가가 그 사람을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지 네. 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2010년이 범죄가 마지막 시점이었다면 네. 13년 후에 일어나는 이 범죄가 국가의 교정에 실패냐 한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원인의 시선을 완전히 다르게 두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건은 이 사람의 내면에 뭔가 다른 동기에 의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원인을 찾아야지 이 원인을 찾지 않고 너무 쉽게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으니 그 전과 기록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대책을 만드는데 잘못된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범죄가 어떠한 범죄였는지 그게 조금 더 밝혀져야 국가가 교정에 대한 실패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나타났다. 그게 이 범죄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 같은데 2010년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면 박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가을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된 거였는데요. 이란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그러면은 이란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3대 르포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화책인데 아, 네. 그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조금 더 이제 예술적으로 그럴듯하게 승화된 그런 형식의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3대 중에 하나가 아트 슈피겔만의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존 사코의 팔레스타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주제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마우스는 유태인 학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란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려면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걸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가져옴으로써 대중들에게도 좀 쉽게 소프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가기는 엄청나게 크겠는데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네. 건 글자만 있는 거와 달리 네. 무언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림이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가볍지 않은 네. 내용들이어서 네. 한번 읽고 나면 독자들이 꽤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그 그림을 굉장히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넘게 거쳐서 그걸 제작을 하거든요. 예. 또 좀 예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인이 더 쉽게 되기도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 앞서 작가가 마르잔 사트라피라고 네. 했는데 이란 사람입니다. 네. 아, 네. 네, 그 마르잔 사트라피는 이란 출신의 그래픽 노블 작가인데요. 근데 만화가이기도 하고 일러스트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재능이 어마어마한 네. 사람이네요. 뭐 재미있는 건 다 해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1969년 이란에서 태어난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이요. 원래 테헤란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미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그 미술학교를 다닌 거거든요.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14세가 되던 해 이란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이란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한 다음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아틀리에 드 보그스란 유명한 만화가들이 모이는 그 작업실에 입성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주요 작가들과 작업을 하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그 마우스를 읽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유태인 학살을 다룬 그 아트 슈피겔만의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되면서 이거 재밌는데? 그러면 이런 걸 내 삶을 이렇게 그려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페르세폴리스를 작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이게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2000년에 출간이 되는데 출간된 다음에 정말 반응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이란 여성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초판만 8,000부가 팔리면서 프랑스 만화계에선 갑자기 떠오르는 작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상을 다 휩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 뱅상 파르노 감독과 이 작품으로 연출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돼요.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고요. 아카데미 및 골든글러브 애니메이션 부분 최우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요. 밴쿠버 영화제에서는 인기상을 받는 등 영화제에서만 12개 부분에 걸쳐 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 감독도 재밌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하게 됐고요. 이 분은 2018년에 영화 더 보이스에서 라이언 레이놀즈와 같이 작업하게 됐고 2020년에는 마리 큐리라는 작품도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요. 네. 그냥 그 흥행은 못하고 아쉽게 이제 개봉만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많은데 삶이 굉장히 글로벌해요. 네. 그런데 이란 태생이고 이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네. 또 전 세계의 작가들과 작업을 하고 네. 아까 페르세폴리스가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일종의 성장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르잔이요. 그 이란에서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프랑스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할 수 그랬겠죠? 있었겠죠. 네.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은 좀 강화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제도, 억압 이런 것들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교육을 받은 마르잔에게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점점 박탈당하게 되고요. 근데 마르잔은 그런데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절대 참지 않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도 좀 그렇게 반항적인 것도 있었고 또 네. 부당한 걸 못 참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공습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마르잔 부모님이요. 어차피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세도 불안하니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보내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간 게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 경계인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거기 네. 가면 잘 적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서양인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이란적인 거예요.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누가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는데 얘가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막 비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외모가 그렇죠. 유럽 사람들과 좀 다르기도 다르기도 생겼으니까. 하고 사실은 뭐 억양이나 이런 것도 그 이란에서 배운 프랑스어니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저 프랑스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웃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도 좀 약간 놀라기도 했고요. 네. 이란에서는 또 너무 서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그녀가 결국 청소년기 유학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남자친구와도 사귀게 되는데요. 헤어지고 그 충격 때문에 길거리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란으로 돌아와서는 근데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그 사이에 이란이 더욱 보수화돼 가지고요. 더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대학에 가고요. 그 대학에서 또 남자친구와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엔 이 이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혼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 그래픽 노블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청소년기의 아이가 네. 방황하는 네. 사회와 자신이 계속 충돌하니까 그런 얘기처럼 보이네요. 이게 얼핏 보면 청소년기 아이가 방황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자세히 봐도 사실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란의 근대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을 했지만 이 공화국은 근본주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히잡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근대화된 교육을 받은 마르잔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뭐 자신의 생각과 맞는 곳을 찾아 떠난 서구 사회는 역시 또 마르잔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르잔은 경계인이 되어서 어떤 사회에도 소속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마르잔이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이 마르잔이 어떤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나마 책이나 예술로 터뜨려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터뜨렸으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길로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행히 이게 예술로 터져서 또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하게 되니까 다행인 거지. 사실은 이 마르잔처럼 이렇게 잘 풀린 사람이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란 영화를 볼 때 제가 네. 이런 점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훈계하는 방법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는 네, 순간들이 네. 있었거든요. 저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너무 순박하고 이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네. 마음으로 네. 이 마르잔도 성장 과정에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잔이 그러니까 다른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가로 자신의 울분을 터뜨릴 수 있었을 승화. 수 있었던 네. 그런 거는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고요. 네, 엄마는 아니고요.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엄마라서 엄마 때문이길 바랐는데 아빠 네. 때문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마르잔한테는 이 아빠가 최고의 서포터인데요. 단적인 예가 있어요. 마르잔이 21살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네. 그렇게 일찍요? 네. 그 약간 도피성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란은 또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자기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그 남자와 같이 뭘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빠가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같이 만나요. 그런데 아빠가 그래 그럼 결혼해라고 의외로 쉽게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엄마도 너무 21살 결혼하니까 너무 일찍 아니냐고 반대를 네. 했는데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는요, 이 마르잔과 이 남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할 것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알면서 결혼시켰다고요? 네. 그럼에도 반대하지 않는 건 마르잔의 선택을 존중한 것과 또 하나는요, 지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직접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겠지만 한 가지 안전장치는 겁니다. 뭐냐면 결혼을 할 때요, 보통 이란은 남자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한대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원하면은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약을 받고서 남자한테 결혼을 이제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마르잔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를 존중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선택을 하면 그걸 위해서 모든 서포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마르잔의 성장기를 보면 이게 엇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바로 이런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요. 부모가 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네, 그렇죠. 이 아빠는 그 두 가지를 너무 잘 해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책 제목이 페르세폴리스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페르세폴리스가요. 네. 이란의 고대 왕조인 아케메네스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거든요. 아케메네스는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 전체를 통일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왕조가 자리한 곳이요 파르사 지방인데요. 거기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왕조의 특징이 바로 다민족을 포용하는 관용 정책이었어요. 영화 300에 그 스파르탄이 싸웠던 왕조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반대쪽 왕인 거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왕조인 거예요. 예. 그 이란인들의 뿌리가 되는 페르세폴리스는 오히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40년 전에는 1979년에 이란 혁명 전이죠. 그때는요, 이 이란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파리 같은 트렌드 리더, 패션 리더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전통의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마르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거지만 네. 그게 이제 이란이나 그 문화권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일단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잔이 겪은 투쟁과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고요. 이란에서만 해도 히잡 시위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네.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결국 사망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히잡 시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됐고요. 근데 이 시위 이후에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이른바 도덕 경찰의 활동도 크게 줄었다고는 해요. 그게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6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6일부터 히잡 단속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성이나 자유, 인권 등이 안 갖춰진 나라는 아직도 많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는 아니고 또 과거의 얘기는 아니다. 지금 우리 얘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주위를 좀 둘러보게 되고요. 나를 좀 점검하게 되네요. 추경야독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북튜버이신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11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라권과 충청권에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10에서 80, 전라권 30에서 120, 경남권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산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남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7에서 32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서해안, 충청 내륙과 그 밖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5도, 습도 8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대기업에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가 걱정하는 딸 김수진 씨. 30대 초반인 그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2019년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여행할 때 들렀던 행복감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멕시코에서 한국어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닥쳤고 소통 창구로 짧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830만 명, 틱톡 팔로워 2,400만 명을 모으는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멕시코에서 중남미의 문화를 만끽하고 있다면서 너무 소중해서 한시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일하고 30대가 되면 가정을 이루어야 성공이라는 부모님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삶은 성공이 아닐 것이다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엄마는 아직도 나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변신이 눈에 띕니다. 2018년에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과 맞붙었던 일본의 여자 컬링 대표팀의 후지사와 사스키 선수 기억나세요? 눈웃음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녀가 보디빌더로 변신한 모습이 화제입니다. 예전에 눈웃음은 그대로지만 압도적인 피지컬로 180도 변신한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최근에 인기 유튜버인 곽튜브가 가해자에게 공개 복수에 성공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사랑받고 있는 곽튜브가 이모티콘을 판매했는데 엄청난 인기였대요. 그래서 그 수익금의 전액과 자신의 돈을 보태서 구독자 이름으로 전액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곳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이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곽튜브인 곽준빈 씨가 학창시절에 본인이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자퇴를 했다라는 얘기를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유쾌함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 이만큼의 성취를 이뤄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힘든 일도 지금은 농담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은 더 이상 없다라면서 대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들 열심히 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방지턱에 걸리는 순간이 늘 오기 마련입니다. 삶이 나를 이런 식으로 속일 때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이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간다고 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셨습니다. 오, 시원하네요. 예. 자, 여러분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콩으로 홍지연님께서 중남미의 우리나라 알리는 진짜 외교관이네요. 응원하고요. 멋지게 우리나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슬님도 안 좋았던 과거를 멋진 마인드로 이겨내신 분들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끝자리가 7321님 괜스레 눈물이 납니다. 오늘의 발견을 듣고 있다 보니 말이에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세상이 아닌 남들의 불행에 손 내미고 싶은 세상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인데요. 진짜 복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널 걸러냈고 그랬던 인간들이 떠들어대던 편견과 우려가 얼마나 개소리였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다.
낭만 닥터 김사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런 아주 통쾌한 복수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 46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의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박사부가 되고 싶은 박영식입니다. 박사부요? 예. 예. 우선 제자를 하나 기르셔야 박사부가 되시지 않을까. 예. 아니 아까 이제 그 낭만적인 복수 말씀하셔가지고 아직 저는 복수하기에는 좀 멀리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수 이렇게 통쾌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까 마야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우셨다고 했는데, 네네. 예, 이제는 승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칭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밤참 뉴스는 호우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남 지역에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야속하게도 참 비가 지난 이틀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으로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왔는데요. 새벽과 아침까지 거세게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친 상태라고 하고요. 광주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지난 20일 자정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게 전남 신안 383mm, 무안이 373, 한평 272mm.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이날 새벽 한때 장대비가 또 쏟아졌다고 하는데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전남 한평이 67mm, 진도 수유가 66.5mm, 신안 옥도 64.5mm, 무안 남학이 63mm, 광주 광산 56mm 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남 광주 쪽이 아무래도 피해가 좀 컸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황룡강 장록교가 있는데 장록교 일대에는 새벽 1시 4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또 내려졌었다고 하고요. 한때 홍수 경보 수준까지 갔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수위가 낮아지면서 특보가 오늘 오후에 다행히 해제가 됐습니다. 비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 또 많은 곳에선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를 한 상황이고 내일 새벽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 내려져 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종합을 해보면 올해 여름에 굉장히 쉼없이 비가 내려서 광주에는요.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하고 평년 장마 기간 360mm보다 약 3배 가까운 양이고 1년 평균 전체 강수량의 70%가 넘는 양이어서 얼마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아, 그래요? 예. 광주는 장마 기간에만 지금 1000mm가 넘게 왔으니까 네. 이게 대비가 되어 있을지가 걱정인데 비 피해는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네,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위주로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한 곳이 목포시거든요. 네. 목포 지역의 피해가 컸다고 전해지고 있고 배수구에서 물이 오전부터 역류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고 물이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차 오르는 곳도 있었다고 하고 목포시의 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은행 안에 있는 금고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직원들이 거기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중요한 서류들도 따로 이제 구해내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업장에 물이 차오르면 전산이 마비가 되잖아요. 전산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목포 지역의 여러 사업장에서 좀 곤란을 겪었다고 하고요. 목포의 관문으로 불리는 곳이 석현삼거리인데 왕복 8차로 도로와 자동차 매매상가 일대가 바닷물 만조 때문에 200mm 폭우까지 겹쳐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고 주유소, 금융기관, 카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러 곳이 이날 오전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광주로 가보면 광주 충장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고. 폭우가 계속 이어지니까 네. 낡은 주택 건물이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그래요. 다행히 내부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요. 나주에서도 토사가 유실되면서 학교를 뒤덮쳤습니다. 방학 첫날이고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다행히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요. 이 밖에 침수로 고립된 집에서 노부부가 구조되기도 했고 축사가 또 물에 잠기는 등 광주 전남에서는 무려 300여 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 정말 긴 것 같아요. 언제 끝나요? 장마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상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장마 전선의 세력이 좀 다소 약해지기는 했는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태풍 때문이거든요. 제5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따라서 다시 장마가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입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지금 독수리가 서진 중인데 26일 이후에 중국 남서쪽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마 전선의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장마가 다시 시작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깝게 25일 날씨부터 알려드리면 새벽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되고 남쪽에서 습한 공기 유입되면서 다시 장마 전선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충청 호남 25일 오전에 시간당 최대 50mm 그리고 광주, 전라, 부산, 경남, 남해안이 30에서 80,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가 10에서 60입니다. 일부 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이 돼 있는데 광주 전남이 또 많습니다. 120mm 이상이고요. 아이고. 전북도 일부 100mm, 경남, 서부, 남해안 이쪽이 100mm,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경남 이쪽이 높은 강수량을 25일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26일에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해서 잠시 소강 상태의 장마 전선이 접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장마가 이거 막바지에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 종료일이요. 제주가 7월 20일, 남부지방이 7월 24일, 중부지방이 7월 26일이어서 뭐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데 기상청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날씨가 뭘 상상하든 항상 이상이어가지고 네.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예. 지금 채소면 물을 다 담았을 텐데 당장 가을에 어떡하나 걱정이 저절로 됩니다. 네. 수상한 우편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우리 지난번에 밤새 뉴스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주말 사이 신고가 몇천 건이 넘었던데요. 그때와 지금까지 이제 종합한 게 그러니까 오늘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접수된 걸 경찰청이 밝힌 게 2,141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20일에 이제 울산에서 있었던 이 소포 수상한 우편물 사건이 전국적으로 신고가 이어지면서 지금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울산 소포를 경찰이 국가수의 위험물질 분석 의뢰한 상태이고 이제 음성 통보를 받은 것은 화학생물 방사능 부분에서 해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시각이고요. 이 가운데 679건을 수거해서 조사 중이고 나머지 162건이 오인 신고로 결론 지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실제 피해 사례는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만 네.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소포를 열어봤다가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였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실제 이것이 아주 심각한 피해 사례로 이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결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청화 포스트 검은색이나 노란색 우편 봉투에 이렇게 써 있거나 포스트 박스 100-561-003-777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데 특히 뒤에 이제 있는 영문명을 보면 타이페이 타이완 이런 적힌 소포를 발견하시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가능성은 어때요? 높지 않아요? 국조실 대테러 센터가 일단은 이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테러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이 보통 노란색과 검은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소포 안에는 냄새 없는 반죽 형태의 물체나 부피가 작은 화장품들,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게 튜브 형태의 물건이 들어있거나 립밤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테러 용의점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충제만 있거나 뭐 내용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이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오인 신고가 아니라 실제 더욱더 분석해봐야 되는 사례로 남게 되게 되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받게 되면 절대 열지 말고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우편물들이 그것도 해외에서 배송이 돼가지고 지금 네. 최소한 하여튼 670여 건 정도는 의심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저희가 대테러 센터라는 무서운 용어도 썼고 예. 실제 이것이 테러로 쓰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물건이 실제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런 식의 결론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언론이 주목한 내용은 실제 이 관계 당국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브러싱 스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브러싱 스캠이 뭐냐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발송해서 판매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짓 상품 리뷰를 올리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택배에 송장번호가 없으면 거래나 리뷰 이런 조작이 들통나기 때문에 잡동사니를 넣은 우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해서 실제 이런 전자상거래로 인한 일종의 이득을 얻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을 조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2010년 들어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저질러 왔던 하나의 스캠, 사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도 정체불명의 이런 외국 소포들이 잇따라 발견됐다가 브러싱 스캠이었다라고 밝혀져서 그때 당시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만 주소가 있었는데 소포에는 씨앗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식물 씨앗. 근데 식물 씨앗이 생물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만 이때도 미국 당국의 조사로 따르면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브러싱 스캠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대만 당국이 이 문제가 된 소포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네. 외교부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국제 우편물 이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와 관련 당국 및 해당 지방 정부를 접촉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측도 당연히 한국 정부에게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경찰도 중국 측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은 브러싱 스캠을 하더라도 일단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현경 앵커의 집으로 이 소포를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보냈는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어떻게 알고 주소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발송된 소포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돼 있다면 한국인들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이용이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뭔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주시를 해보고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당국에서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발송을 했다고? 이런 무려 의문이 수천 드는데. 건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라면 저도 사실 잘 납득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예, 좀 지켜보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내내 이제 학부모들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희초등학교의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악성 민원 사례를 교사들이 이제 직접 겪었던 거를 네. 폭로하고 나섰는데 충격적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 사례들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을 죽이는 악성 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서요.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들을 받고 있는데 사이트 문 연지 이제 나흘째인 오늘 오전 9시까지 1653건
피해 호소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유아 특수교사이신데요. 3세 특수반에 입학한 유아의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라면서 소개를 했는데,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아직이시구나. 미혼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정 있게 잘 가르쳐 주시던데 선생님은 제 아들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갑질 중에 하나겠죠. 한 공립 유치원 교사는요, 아이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데 유치원에서는 먹여주세요. 단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라는 요구를 받았다. 적지 않은 학부모가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교사가 많다고 전했고요. 한 특수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아는데 왜 무기가 많았는지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 위원인 거 아시죠? 내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야겠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싫다는데 내가 학운위라 교장 선생님 봐서 참아주는 거야. 이런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좀 제한하는 걸 제안했다고 하고요. 자신을 또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라고 근무했다. 이제 이런 교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분은 학폭 가해자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4년 전 3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려나 보다라고 적었고요. 어떤 분께서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주먹으로 책상을 꽝 내리치면서 선생님 저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들어도 어떻게 안 걸러지는데요, 귀에서. 박영식 평론가 목소리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귀에서 안 걸러져요. 이제 네. 이것보다 더 이제 많은 사연들이 있고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것이 이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주장들을 통하자면 이것보다 더한 사례들이 커뮤니티엔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네. 주말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왜 그렇게 화환을 보내고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다 몰입하느냐, 이유는 내 얘기라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우선 진상조사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직장 동료인 서희초 교사 60여 명을 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그 외 신변에 관한 내용도 조사를 하고 극단적 선택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계획이고요. 일단 이렇게 된 배경은 지금 서울교사 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A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혹은 갑질을 당했다. 이제 이런 맥락이잖아요. 근데 학교 측이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다.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다. 이런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경찰과 교육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양 기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목된 각종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다 살펴볼 예정인데, 특히 학부모 갑질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참고인 신분으로 한 학부모를 불러서 이미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초경찰서가 이 학급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학급 내에 돌아가신 선생님이 맡은 학급 내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연필 사건이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데요. 네. 이 일과 관련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제 수사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교육부도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교육청, 강남 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요. 학교 측에서 미비한 점들을 또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사안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과 교육부가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 한빛 완전 2호기 발전이 자동으로 정지가 됐다는데 문제 있었어요?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이고요. 네. 좀 노후화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단정할 수 없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빛 원전 2호기의 발전이 자동 정지되면서 이 터빈이 정지되니까 원자로 발전도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한수원 측이 계측기와 설비 시그널을 분석해야 하고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방사선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제 개인적으로 팬심이 있는 네. 황선우 선수 얘기입니다. 예.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에 도전을 하는데 예선을 간신히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왜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준결승 끝났어요? 조금 전에 준결승을 치렀고 결과는 결선 진출입니다. 예. 예. 황선우 선수와 이호준 선수가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 함께 진출하게 됐고요. 네. 황선우는 이렇게 되면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노리게 되는 것이고 한국 수영 첫 자유형 200m 금메달까지 현재 노리게 됐습니다. 준결선 1조에서 보니까 1분 45초 07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서 조 1위로 결선에 올랐고요. 함께 자유형 200m 준결승 2조에 나선 이호준 선수는 1분 45초 93으로 조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16명 가운데 3위를 차지한 황선우는 상위 8위 8명이 오르는 결승의 티켓을 따는 거고 이호준은 전체 6위로 올라선 거고요. 한국 선수가 이게 함께 결승에 오른 사례가 저도 워낙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나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결승에 함께 올라간 적이 없대요. 왜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메달 따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도 막 다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함께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25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네요. 25일 오후 8시에 열리게 되는 상황이고 한국 신기록을 작성해서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1분 44초 47이 한국 신기록이고요. 그때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는데 200m에서 금메달을 떼면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뗀 게 11년 전입니다. 2011년 상하이 대회인데 만약에 이제 황선우 선수가 200m에서 따게 되면 11년 만에 우리가 또 다른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함께 올라간 우리 이호준 선수 역시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 모두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스포츠계에 좋은 소식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그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황선우 선수도 예선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제가 너무 걱정했었는데 간신히 사실 그렇습니다. 전략이었을까요? 전략은 아니었겠죠. 본인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시기와 컨디션이 안 맞으면 또 그런 일이 또 왕왕 있다고 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간발의 차로 기록이 나다 보니까 1등 하던 선수가 탈락되기도 하고 뭐 8등 하기도 하고 5등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함께 결승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고 저는 다만 스포츠를 사랑하고 과정을 또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선수가 만족하는 것이 아무튼 제일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성 좀 할게요. 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5월에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의 피타 림자르랏 대표가 끝내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태국이 의원 내각제인데요. 군부의 입김 탓에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일각에서는 실정으로 물러난 탁신 전 총리의 측근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시민들은 거리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세계 이면 오늘은 혼돈을 겪고 있는 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이신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태국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치러졌는데 일당의 피타 림자르랏 대표가 총리가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에 이제 1차 투표를 먼저 했어요. 상원 하원 다 모여서 총리 선출 투표를 하거든요. 네. 피타 후보가 제 1당입니다. 원내 하원에요. 총리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얻어야 총리가 되거든요. 네. 51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에 그럼 2차 투표를 하자라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피타 후보가 역시 단독 후보로 나섰거든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군부 진영에서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인데 다시 지명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이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하는 걸 투표에 붙여보자. 그래서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지명에 반대하는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는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결국 이제 총리 후보로 나설 수가 없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피타 대표가 27일에 이제 투표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 투표에서는 내가 총리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이 연립정부 구성에 나섰던 하원의 제2당이 있습니다. 푸아타이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선은 이 피타 대표가 정말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락스타급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락스타급이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태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고요. 아이고. 하버드대랑 매사추세츠 공대, MIT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입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요.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모빌리티 플랫폼인 그랩에서 전무를 지냈고요. 2019년에 이제 정계로 진출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이 피타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이 징병제와 왕실 모독죄 폐지 같은 진보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층들은 지금 왕실과 군부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도시에 사는 도시민도 그렇고요. 이들 층에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피타 대표는 민주주의 복원의 기수다. 왜냐하면 이제 군부 쿠데타로 지금 계속 프라유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태국은 그동안 굉장히 혼란했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군부가 그럼 없어지면 누가 되느냐. 네. 푸아타이당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당은 또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어요. 탁신 전 총리의 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군부 아니면 푸아타이당, 군부 아니면 푸아타이당. 이게 20년 이상 계속되니까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굉장히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5월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개혁 정책을 내세운 이 피타 대표의 전진당이 원내에서 151석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원내 일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투표율이요 85%니까 거기서 일당이 된 거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표를 던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수도 방콕에서 선거구가 33개 인데 딱 한 곳만 빼고 32곳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던 인물, 얼마만큼 민심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가 이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총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상하원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원하는데 네. 의회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는 거죠. 총리를 뽑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총리가 안 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군부 반대와 함께 왕실 모독죄 폐지 공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그것 때문에 인기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전진당이 왕실 모독죄라고 이제 불려지는 헌법 112조를 개정하겠다라는 게 대표적 공약이었는데 이 태국은 왕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 이 조항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왕실 구성원 아니면 왕실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층은 지금 왕실에 대한 지지도도 높지 않고 새로운 그 국왕이 탄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은 이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250명이 있는데요. 전원을 군부가 임명하는 체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정말 이 피타 대표가 총리에 선출됐는데 찬성한다는 투표가 한 13표 이렇게밖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250표 중에. 네. 그리고 하원에서는 그럼 몰표를 던졌느냐 그게 아니라 하원에도 군부 계열의 정당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군부 인사들이 나가서 세운 민주적 정당이긴 하지만 친군부 세력의 정당들이 있으니까 결국 지금 상원 의원 표는 거의 못 받은 셈이고 네. 하원에서도 군부 계열에서는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타 대표가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표를 충분하게 모을 수가 없었던
터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피타 대표랑 전진당은 아무리 그래도 공약을 바꿀 뜻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아타이당이 이제 제2당으로서 그 집권 세력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전진당과 손을 잡을 것이냐, 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군부가 반대하면 네. 총리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거네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군부의 그 눈밖에 난 사람은 총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 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타 대표가 의원직도 박탈될 수 있다는 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가 역시 헌법재판소도 장악을 했어요. 쿠데타 이후에 선관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투표가 치러지기 직전에 피타 대표의 국회의원직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피타 대표가 방송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군부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서 역시 친군부 성향이니까요. 헌재 의원 자격을 박탈해달라, 직무를 정지해달라라는 걸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태국 헌법에 따르면 언론사의 사주나 주주들은 공직에 출마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타 대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피타 대표가 태국에 있는 ITV 방송의 주식 4만 2천 주를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방송국이 2007년부터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언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피타 네. 대표는 내가 이거를 상속받아서 갖고 있긴 한데 아무런 언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언론사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관위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닌데 3, 4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헌재가 손을 들어주면 의원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진당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2020년까지 활동했던 퓨처 포워드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신미래당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2020년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도 역시 40대 개혁기수 돌풍을 일으켰던 대표가 있었어요. 타나톤이라는 대표가 있었는데 군부의 권력 제한 같은 걸 굉장히 거세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정치 생명이 끊겼어요. 그래서 피타 대표도 이 뒤를 잇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타 대표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20년간 정치활동 금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집권의 기회가 하원의 제2당인 푸아타이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는데 네. 전진당은 당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원이 500석이고 지금 151석을 전진당이 푸아타이당이 그 141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아타이당이 총리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아까 군부가 상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60표를 더 끌어와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이제 전진당하고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군부 계열의 정당들이 결코 표를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부의 여당인 지금 군부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여당이 또 있거든요. 군부랑 보수 계열을 연정에 했느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 전진당은 지금 8개 정당이 야권 연정을 펼치고 있는데 군부에 가장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 친군부 세력의 계열이 표를 주지 않았는데 푸아타이당은 그래도 군부와의 관계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푸아타이당에게는 우리가 조금 표를 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전진당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푸아타이당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부랑 손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하원의 제3당이 또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품짜이 타이당인데요. 군부 계열은 아닌데 친군부 성향의 당이에요. 그런데 전진당의 대표 공약인 왕실 모독제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원의 제3당인데 지금 8개 당 연정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진당하고 결별하면 이 당도 다시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제4당, 제5당이 다 군부 인사들이 설립한 당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진당 손을 놔도 이렇게 여러 개를 모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푸아타이당이 전진당하고 관계를 끊고 군부나 제3당 뭐 소수 정당들과 손을 잡으면 사실 전진당이 총선에서 의석은 가장 많이 얻었는데
야당이 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셈입니다.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왕따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이 해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1932년에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에 태국에서 19번 이상이나 쿠데타가 발생했거든요. 굉장하죠.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태국 쿠데타 얘기 굉장히 자주 이제 들으셨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탁신 전 총리가 2006년 9월에도 쿠데타로 실각을 했고 이후에 군부에 맞선 정당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번번이 헌재가 해산 판결을 내려서 사라진 정당들이 많았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대표로 있었던 타이락 타이당도 2007년 5월에 헌재가 해산 판결을 내렸어요. 뒤를 이어서 당이 또 나왔지만 2008년에 또 부정선거 혐의로 해산 판결을 그러니까 줄줄이 받은 겁니다. 이 전진당의 전진인 퓨처 포워드 당도 그렇게 해산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헌재가 또 뭘 심리를 하고 있냐면 왕실 모독죄를 개정하겠다는 전진당의 공약이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계획에 해당한다라는 제소를 또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당이 왕실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최악의 경우 피타 대표가 구속이 되고 전진당은 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돼도 이게 좀 징병제를 폐지해서 군부 세력을 좀 약하게 만들고 왕실 모독죄 개정을 통해서 군주제를 개혁하려던 전진당 구상은 일단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태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원했던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꺾이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보면 네. 굉장히 젊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는데요. 그렇죠. 젊은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어. 네. 그렇죠. 훨씬 더 민주적이고 네. 훨씬 더 활기찬 국가가 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다면 네. 전진당을 지지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돌풍을 총선에서 일으켰죠. 네. 돌풍을 일으켰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꿈이 좌절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 민주화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당연히 그래서 항의 시위가 이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자격이 박탈된 19일부터 일어났고요. SNS에서는 내 표를 존중해라. 피타 뭐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군부와 상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콕 도심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몰렸어요. 피타 대표를 총리로 선출해라라는 집회를 열었고 시위대의 주장은 계속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존중해라라는 건데요. 지금 만약에 푸어타이당이 군부랑 손잡고 전진당과 결별을 하면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는 셈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오면 시위는 지금은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거지만 훨씬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민들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거세게 저항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진행된 시위에서 시민들이 세 손가락을 높이 들어 올리는 손가락 경례 행동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검지, 중지, 약지 세 개의 손가락을 펼쳐서 하늘 위로 향하게 하는 행동인데요. 2014년에 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처음 사용을 했고 이게 2012년에 영화 헝거게임에서 이제 나왔던 동작이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려진 동작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2020년에 반정부 시위가 정말 거세게 일었을 때도 이 동작을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재 체제 반대와 권력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를 태국에선 잡았는데요. 태국 젊은층이 이번에도 우린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2020년만큼 반정부 시위가 또 한 번 거세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라이오 차노차 현 총리가 네. 9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정계 은퇴한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하지? 라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은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오 총리가 2014년에 쿠데타를 한 뒤에 상원의원 전부를 군부가 임명하도록 한 제도를 만든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군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총리직을 계속 가져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소속이었어요. 그래도 문희상 이제 나는 군부랑 뭐 상관이 없어. 약간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네. 근데 5월 총선에서 군부 계열 정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는데 문제는 총선을 했는데 이 당이 36을 얻으면서 참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게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군부가 지금 자기들 입장이 많이 줄어들게 됐으니까요. 프라유 총리가 퇴진하면서 군부 정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태국
한국 정치 시스템 보시면 프라유트 총리가 퇴진을 한다고 해서 군부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달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지금 전주현 캐스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소중한 것은 쟁취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태국의 상황은 이후에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곡은 조지 베이크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